별 사람도 없어. 네, 2024년 9월 11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8월 말에서 9월에 열렸던 ESC에서 레이트 브레이킹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워낙 레이트 브레이킹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한 라인에서도 EP만 추려서 좀 진행을 했고, 추려도 한 10개 정도의 세션이 있었고, 거기서 다 이제 APIP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위에서부터는 이제 메디케이션 관련해서 에픽CAD와 오셔닝 AF, 그리고 수술 후에 포타슘 리플레이스먼트에 따른 이제 AP 발생을 비교한 타이트 K, 그리고 스크리닝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그거에 따른 스트로크 아웃컴이 바뀌는지 봤던 스트로크 스탑 2와 그리고 엘더리 페이션트에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본 가드 AF, 그리고 어블레이션 세 가지였는데 샴 PBI라고 PBI와 PBI를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걸 이제 비교했던 논문, 이제 샵 PBI가 있었고, 서프레스 AP이라고 로우 볼티지 에리아와 PBI 로우 볼티지 에리아를 추가로 어블레이션 한 거와 PBI를 비교했던 건, 그리고 크랩블 L 하트밸류이라고 크라이와 RF 해프레프가 있는 사람에서 비교를 했었던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바뀐 또 ESC 2024 APIP 가이드라인에도 잠깐 또 언급이 됐지만 스티어 AF와 미라클 AF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에픽CAD는 뭐 저희 아산병원의 남기병 교수님과 박덕우 선생님이 이번에 발표했던 레이트 브레이킹이었고요. 1038명 정도의 차드바스크 스코어 2점의 스테이블 CAD, 이전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 6개월이 지났거나 좀 안정적인 사람들을 일로를 해서 에독사반 모노테라피와 듀얼 안티드럼 테라피를 진행했을 때 그 이후에 넷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올코즈 데스와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릭, MI, 그리고 다시 리베스큘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블리딩, 그리고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논 메이저 블리딩 있었는지 이런 컴포지트 아웃컴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을 인로를 했고, PCR KBG를 이제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지났거나 ACS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코로너리 엔지오나 CT상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확인된 사람에서 메디컬 테라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이제 인로를 했었고,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롬보사이토피니아가 심하거나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93명 중에서 에독사반 모노는 524명, 듀얼 안티트롬보틱 테라피는 516명으로 랜더마이제이션 했고, 최종 ITT 어널리시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결과인데요. 넷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가 에독사반 릭시아나 모노테라피가 듀얼 안티트롬보틱 테라피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컴을 받고, 해저드 레이쇼 0.44로 거의 50% 이상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독사반 모노테라피를 씀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이스케믹 이벤트는 듀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럼 어떤 컴포지트 아웃컴들이 이런 것들 차이를 주로 일으키냐 주로 봤는데, 주로 이제 메이저 블리딩 여기서는 1.3%인데 듀얼 안티트롬보틱 테라피 4.5%, 그리고 메이저 클리니컬리 렐러번트 노 메이저 블리딩이 4.7에서 14.2%로 굉장히 증가하는 이것들이 주로 이런 카디오베스쿨러 아웃컴의 차이를 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T는 정리하면, 이 멀티세트 RCT는 결국에 스테이블 CAD에서 릭시아나 에독사반 모노가 듀얼 안티트롬보틱 테라피보다 메이저 이스케믹 이벤트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넷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는 훨씬 더 이펙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리딩 이벤트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번에 NEJM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뭐지? 애독사나 쓴다 그랬지? 네, 릭시아나 60 혹은 30. 정량을 쓴 건지 어느로 쓴 건지에 대한 보고는 없어? 오픈 라벨이었고, 네, 정량 썼고, 대략 한 네. 거의 한 60%를 거의 릭시아나 60, 40%를 릭시아나 30, 거의 그 전후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붙였어요. 그다음에 챗 베스트 스코어는 어느 정도 나왔대? 2점 이상이 나왔는데. 2점 이상이었는데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있었는데, 아니 이미 하이리스크라서 해부자하고 뭐다 힘든 문제잖아. 네, 대부분. 아니 1년 지나면 원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실제 인터뷰에서 아, 쓰고 다 실제?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중요한 안 써도 돼. 디스커션에도 그 내용이 있다. 다음 두 번째 트라이얼은 오셔닉 AF라고 아순덱신이랑 아픽사반을 AP 판자에서 썼을 때 차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 아순덱신 팩터 11A 이니비터로 여기 이쪽 코귤레이션 패스웨이에 작용을 해서 트롬보시스를 억제하는 걸로 굉장히 유망됐던 DBT나 딥베인 트롬보시스에서 굉장히 이펙트가 있고 블리딩이 적은 걸로 알려진 인자라서 AFib에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번에 페이스 3 트라이얼이었습니다. 아순덱션 50mg 하루에 한 번과 아픽사반 5mg 혹은 2.5mg BID를 RCT 랜더마이즈드로 원래 계획은 18,000명이었고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프라이머리 이피커시, 세이프티를 ISTH 메이저 블리딩으로 했었고 근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원래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결과가 워낙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인로를 더 하지 않고 중간에 종료된 스터디인데요. 총 16,436명이 인롤되었고 결과적으로 14,000명 정도가 트리트먼트를 끝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아픽사반이고 위쪽에 있는 게 아순덱신 팩터 11 인히비터인데 하즈드레이시오 3.79로 굉장히 아웃컴이 좋지 않게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각각의 이제 어코딩 한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이런 것들의 차이가 1.3%대 0.4%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에서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CB데스, MI 스트로크도 거의 하자드 레이시오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티 이벤트는 사실 아순덱신이 조금 좋아 보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디스커션에서 언급한 게 과연 이게 정말 환자의 농도, 체내 농도가 PK/PD 밸류가 괜찮았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14,810명이 스트로크에 대한 이제 AFib 스트로크 예방에 대해서 인롤이 됐었는데 아순덱신 50mg 하루 먹는 거는 아픽사반 치료에 비해서 인페리어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료됐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EJM에 게재가 됐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S들이 포함돼 있는 네. 프라이머리는 스트록마인이고 나머지는 위에 거는 프라이머리 에피카시는 스트로크만 스트로크랑 엠볼리즘 완전 이게 용량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조금 이게 적지 않았을까. 이게 발생한 사람이나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액티비티가 거의 차이 없게 계산이 돼가지고 조금 더 높여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디스커션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기 그 실제로 이런 정확한 거로 생각보다 그래서 똑같이 밸런스에 누가 이제하는 그 컴플리트하게 와시아웃 때는 2달 정도 됐는데 거의 90% 정도 일씩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낮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이 이제 그 아벨라스의 영역성을 가지고 이런 보이잖아. 케미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넘게 고위병원도 70년 그리고 넥스트 버전으로 따라갔던 경우도 굉장히 스마트 이번에 아벨라스의 노화 못 쓰는 환자를
노화 발생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다음은 타이트 K라고 카디악 서저리 후에 발생하는 AFib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타슘 서플리멘테이션이 과연 타이트하게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이제 독일과 영국에서 주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트라이얼 디자인은 아이솔레이티드 캐비지 서저리만 하고 사이너스 리듬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하나는 그냥 포타슘 레벨이 그래도 로어 노멀 이상이기만 하면 그냥 지켜보는 정도. 그리고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계속 포타슘을 중간중간 계속 IV나 이렇게 서플리먼트를 하면서 포타슘 레벨을 높게 어퍼노멀 밑으로 유지했던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서 AFib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타슘이 3.6보다 떨어지면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했고 여기는 4.5보다 떨어지면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아웃컴은 카디악 서저리 이후에 발생한 AFib을 전부 다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고 논 인페리어리티 트라이얼스 1690명을 랜더마이제이션해서 ITT로 830명과 837명을 각각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리듬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앰뷸러터리 하트 리듬 모니터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5일 동안 이런 이제 모니터를 붙여놓고 AFib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릴렉스나 타이트나 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포타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봤을 때 사실 릴렉스드 군 그냥 낮으면 주입하는 군은 거의 미디안 0으로 주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주입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4.5 이상을 유지하려면 미디안 7번 포타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탈리티 차이도 없고 ICU 스테이 차이도 없었고 코스트만 4배 정도 타이트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타슘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건 AFib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번에 자마 네트워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스트로크 스탑 투 트라이얼은 이제 환자 75세 이상의 엘더리 환자의 AFib 스크리닝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봤던 논문이고 28,000명의 스웨덴 환자 중에 이제 1대1로 스크리닝을 하자고 이제 편지, 인비테이션을 보낸 사람과 보내지 않은 사람을 1대1로 나눈 다음에 5년 후에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비교했고 여기서 이제 스크리닝 인비테이션이 된 사람 중에 이제 랩을 해서 NT-proBNP 레벨이 125 나노그램 퍼 리터 미만이면 로우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스크면 이제 하이 리스크 125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라고 분류를 하고 로우 리스크는 이 ECG를 한 번만 측정을 하고 하이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2주간에 인터미턴트하게 ECG를 계속 측정하는 걸로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Fib 하이리스크로 이제 NT-proBNP 레벨이 측정된 사람은 뭐 당연하겠지만 AFib 발생이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았었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인비테이션과 스크리닝을 하자고 인비테이션을 보냈던 인터벤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에 차이가 없었다가 이게 사실 메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고 다만 이제 세이프티에서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이 줄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브그룹으로 좀 더 들어갔을 때 컨트롤 그러니까 아예 인비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안 보냈던 사람들과 논 파티시펀트 요거는 이제 인비테이션 보내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NT-proBNP가 낮은 사람 그리고 NT-proBNP 하이 리스크일 때 로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리덕션을 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벤션 했던 인비테이션 했던 그룹과 컨트롤 그룹 사이에 AFib 디텍션이나 오랄 안티코글레이션 정도는 사실 경향은 굉장히 비슷했었고요. 다만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줄이는 효과는 이 두 그룹 간의 인비테이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다만 NT-proBNP로 이 리스크를 나누었을 때 NT-proBNP가 좀 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이렇게 단순히 바이오마커 하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이번에 서큘레이션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드 APB인데 이것도 결국엔 APB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APB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스트로크를 정말 줄일 수 있을까?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뭐 스트로크와 관련된 다른 아웃컴 블리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역시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 좀 더 AFib 진단율이 더 많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14데이 2주 동안 이제 AFib을 관찰하는 스크리닝 기구를 썼었고, 다만 이제 두 그룹 간의 스트로크 차이가 없어서 줄이지는 못했다라고 했고, 이것도 되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잭이었는지 자마였는지 역시 잭에 아마 파블리시가 됐었던 논문 28,000명, 6,000. 네거티브라는 거죠? 네, 네거티브. 스크린이 다 네거티브예요. 여기 또뭐 잭에서 떨어질 뻔해서 뭐 인프를 더 했어야 네, 실제 보면 지금 여기 5,000,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멈췄는데 저 원래 26,000. 이제 란셋 떨어지면 잭으로 가더라고요. 둘이 협약을 그렇게 란셋이 떨어지면서 잭으로 보냈는데 잭에서도 일종의 떨어지려고 하다가 뭐 다음은 샴 PBI 스터디라고 해서 사실 PBI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제 사실 이걸 플라시보와 PBI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게 이때까지 AP 머블레이션에는 없었기 때문에 플라시보라고 하는 샴 그룹과 실제로 PBI를 크라이오로 어블레이션한 그룹 이 두 가지를 126명을 이렇게 1대1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블레이션 아웃컴을 받고 인클루전은 18명 이상의 저희 최종적인 AP 어블레이션 할 때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맞는 사람들을 했고, 다만 이제 리듬 팔로우를 할 때 IRR 넣고 IRR 이후에 블래킹 피리어드 이후까지 AP 발생 여부와 AP 벌든을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AP 버블레이션을 한 그룹과 샴 인터벤션을 한 그룹은 사실 AP 버든이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시술 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 버든을 봤을 때 AP 버블레이션 PBI 그룹은 대략 한 75%가 줄은 18.2%였고 샴 그룹도 사실 3그룹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은 것을 확인했고, 그 외에 이제 AFib의 심퍼마틱 스코어인 AFEQT나 MAPC 이런 것들도 AFib 어블레이션 PBI 그룹이 더 유의하게 좋았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PBI 그룹에서 유의하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PBI가 정말로 AFib 버든을 줄인다는 것과 그리고 심텀과 퀄리티 오브 QOL을 좋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것도 좋은 저널에 샴은 펑쳐 말았어요. 펑처까지 하고, 그리고 카디오 버전을 처음에 했다고 돼 있습니다. 카디오 버전을 네, 카디오 버전을 마찰해서 환자가 모르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세탈 펑처까지는 안 했다고. 그래서 환자가 그 이후에 자기가 PBI를 받았는지 샴을 받았는지 뭐 스코어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것도 환자가 거의 모르게 잘 했다고 본인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을 그때 전화를 깜짝 놀라가지고 네, 굉장히 적은 수였는데 자마에 신경이 근데 아마 불가능한 스터디를 일단 아무도 할 생각 좀 윤리적으로 좀 네. 디스커션에는 뭐 본인들은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스터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퍼시어도 CRT가 원래 그 CRT 파스를 30% 이상 네, 다음 서프레스 API는 일본에서 나왔던 얘기고, 역시 네, 이 로우 볼티지 에리아 볼티지 매핑을 PBI 후에
포스트 볼티지 매핑했을 때 0.5mV 이하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로 볼티지 어블레이션을 했거나 뭐 포스테리어 버른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PBI와 비교했을 때 아웃컴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를 160명, 164명 비교를 했고 6개월 이후부터 팔로우업을 할 때 포터블 ECG를 가지고 하루에 2번씩 촬영해서 AFib 발생 여부를 알았는데 역시 이것도 네거티브 스터디로 나왔고 다만 AT 리커런스가 조금 더 어블레이션이 많을 때 AT로 리커를 한다라는 게 있었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잖아. 라인 끊는 곳에서 결과 좋다고 세기 했더니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어그레시브밖에 어그레시브 그냥 나와가지고 엔드 포인트가 없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얘기하고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진짜 사실 굉장히 많이 치셨어요. 저게 엔드 포인트 저렇게 했는데 레전드 시간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엔드 포인트 없게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없다. 자기네들은 걔네 그 예전에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저널리스트 나온 걔네가 뭐 라인이나 이렇게 자기네들 다음은 카발 AP였고 크라이오 벌룬과 라디오 프리퀀시를 헤프레프에서 비교한 논문이고 헤프레프 다른 RF 스터디는 많은데 크라이오 벌룬이 없어서 뭐 일본 사람들이 본인들이 했다라고 했고 55명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1이어 뒤에 AT 오커런스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보았습니다. 네, 역시 크라이오 벌룬과 RF가 차이가 없었고 둘 다 논 인페리어리티 하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애니 코즈 오브 데스나 하트페일 하스피탈리제이션도 역시 둘 간의 차이가 없었고 다만 RF 그룹이 좀 더 크라이오 벌룬보다 프로시저 타임이나 LATV 타임, LATV 타임이 좀 더 길었다. 다만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좀 더 짧았다. 그래서 크라이오 벌룬이나 RF나 헤프레프에서 비슷한 아웃컴을 보이는데 크라이오 벌룬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플로로는 대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근데 다만 이 공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제대로 한 게 맞냐? 55명인데 이게 파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디스커션에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이제 스티어 AF는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이제 프로페셔널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함을 통해 그게 이제 환자 아웃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테라피에 얼마나 맞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지 총 6개의 나라에서 1732명의 환자를 인로를 했고 나라마다 8개에서 15개의 센터를 인로를 해서 저희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걸 치료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른 데서 확인을 했고요. 총 6개에서 70 클러스터, 1732명, 한 센터당 25명 정도의 환자를 이렇게 나눠서 6에서 9개월 뒤까지 이제 얼마나 가이드라인 테라피를 잘 하고 있는지 봤는데 스트로크 프리벤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1% 정도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클래스 1, 클래스 3에 맞춰서 하고 있긴 한데 리듬 컨트롤은 겨우 21% 정도밖에 맞추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벤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저희 그 교육한 온라인으로 9.9시간 정도 교육을 미디안 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스킬풀한 사람한테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 환자들 매니지먼트가 달라지는지를 봤는데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사실 이전에도 계속 60% 정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 이후에도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리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33%, 한 11%, 한 51% 정도의 어드히어런스를 보여서 이런 교육이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케어 AP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헬스 프로바이더의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미라클 AF라고 중국의 이 첸민롱 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이제 시골에 있는 굉장히 나이 드시고 텔레메디신이나 이런 거 잘 못하시고 병원 자주 오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 있는 시골에 있는 의사와 텔레메디신을 연결해서 이런 연계를 통해서 헬스 아웃컴이 어떻게 달랐는지 ABC 패스웨이의 어드히어런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테이지 1 아웃컴을 갖고 스테이지 2 아웃컴은 3년 뒤에 컴포짓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스트로크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 악화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1대1로 랜더마이징해서 500명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BC 패스웨이를 이제 저희 텔레메디신과 결합한 경우에 거의 한 33% 정도가 ABC 패스웨이를 잘 따르고 있고, 그렇지 않았던 그룹은 한 8% 정도밖에 따르지 않았고요. 그 세컨더리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스트로크나 배럴 심틈은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스테이지 2에서 환자의 아웃컴이 그럼 정말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인터벤션한 그룹이 6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좋아지더라라고 했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카디오베스큘러 데스나 스트로크, 하트 페일리어, ACS로 인한 입원 등이 좋아진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역시 여기서도 이런 텔레메디신을 통한 이제 진료나 교육이 이제 이런 특수성을 가진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환자한테는 안 했다니까. 이거는 네, 빌리지 닥터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인티그레티드 케어라고. 로컬 이상 아파트 역할을 하고. 네. 환자는 환자들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의사가, 저 시골 의사가, 저 서울에 있는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그거를 의사 입장에서 환자한테 얘기는 개별 환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500명씩 해서 1000명 정도. 아니, 그때 거기 이거 끝나고 그 반대자가 끝나고 반대자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반대자가 엔데이만 거 레이스파이어 그런 것들은 에듀케이션인데 다 내가지만 중국 애들은 지금 계속 페스티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도 어떻게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내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이 이렇게 좀 그때 답변하기로는 우리는 환자 이 지금 미라클 환자의 하고 애주하는 건 다른 것도 있고, 예전에 고호가 한 스터디가 있잖아. 고호가 한 스터디가 프로스토에 또 앱으로 해가지고 환자하고 프로그램 똑같은 걸 했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빌리지 닥터를 에듀케이션 피드백을 더 넣었다고. 네, 그 시골 사람들이 이런 그 앱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쓰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빌리지 닥터들을 매개로 해서 이거를 추가한 그 개념이죠. 빌리지 닥터를 이런 에듀케이션을 한 거는 그러면 인디비주얼 환자를 각각 또 컨트롤 해줄 거니까. 네, 그건 저도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퍼블리시 요거는 그 발표에는 퍼블리시 언급은 안 됐었는데, 스터디 계획만 아마 잭 아시아였던 것 같습니다.